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 저자 박성훈입니다. 10장 액티비티 실행과 인텐트 첫 번째 강좌입니다. 2장에서는 액티비티가 실행되는 과정을 설명드리고요. 이 액티비티가 실행될 때 사용되는 매개체 인텐트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티비티가 실행되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말기에서 설치된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홈 앱에서 원하는 앱의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죠. 선택하면 해당 앱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 앱 내에서도 특정 메뉴에서 뭐 버튼이나 여러가지 기타 등등을 누르게 되면 또 새로운 그 화면이 실행이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홈앱에서도 설정 앱의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설정 앱 내에서도 특정 액티비티에서 또 다른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었죠. 이렇게 액티비티는 다른 앱에서 특정 앱에서 또 다른 특정 앱에 있는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앱 내에서도 특정 앱 내에서도 자기들 액티비티 간에 다른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행된 액티비티 내에서도 또 다른 자기 앱 내의 액티비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티비티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실행되는지 예제를 한번 구현해 볼 건데요. 먼저 제가 A 앱을 하나 만들고요. A 앱 내에서는 A 액티비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A 액티비티 내에서는 B 액티비티 실행이라는 버튼이 존재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B 앱에 B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구현하게 될 거는 A 앱과 B 앱 패키지 두 가지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구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앱에서 B 앱에 B 액티비티가 실행되는 예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 앱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앱을 먼저 구현하는 이유는 A 앱이 실행할 그 액티비티가 B 앱이죠. 그런데 그 A 앱부터 만들게 되면 실행할 앱이 없는 상태에서 앱을 구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B 앱을 먼저 만들어 두고 A 앱을 이제 만들고 난 다음 B 앱을 실행하게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앱의 구조는 이렇게 돼요. 내부적으로 B 액티비티가 존재하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그 컨텐츠 영역 안에는 B 액티비티가 실행되었습니다라는 글이 나오는 텍스트 뷰 하나가 존재하겠죠. 이런 앱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새로운 패키지를 생성하시고요. 이제 그 새로운 패키지를 생성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새로운 패키지를 생성하시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를 여신 다음에 패키지명은 이렇게 했어요. com.superdroid.test.activity.b라고 패키지명을 정했어요. 그리고 액티비티가 기본적으로 하나가 등록이 돼 있죠. 여기서 그 액티비티명은 com.superdroid.test.activity.b.bactivity 뭐 길어요. 근데 뭐 긴다고 문제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제가 테스트 앱을 만들다 보니 이름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고요. 참고로 이렇게 긴 이름은 패키지명을 제외하고 좀 줄여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지금 위와 같이 패키지명이 이런데요. 패키지명이 지금 B까지죠. 그런데 이렇게 길게 쓰지 마시고 그 패키지명까지 여기까지를 생략하시고 점을 붙여서 B 액티비티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 액티비티 명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좀 더 짧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지금 B 액티비티가 사용하게 될 레이아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이아웃 리소스입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버티칼이니까 수직으로 배치하고 있네요. 뷰 그룹은 수직으로 배치하고 있고 그 내부에 자식 뷰는 텍스트 뷰 하나를 추가되었고요. 그 내용이 B 액티비티가 실행됐습니다. 라는 간단한 레이아웃입니다. 이 레이아웃은 이제 그 src 밑에 b activity.java 액티비티 소스죠.
액티비티 소스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 레이아웃을 set 컨텐츠 뷰에서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은 끝났어요. B 액티비티는. 자, 그 다음 이제 A 앱을 구현해 볼 건데요. A 앱을 구현하기 전에 B 앱은 미리 설치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B 앱을 설치해 두시고요. 이제 다시 A 앱을 구현하게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는 이제 아까 전에 .a가 B였죠. 패키지명이. 이제는 .a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안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요. 하나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액티비티 요소가 있죠. 그 이름을 이제 A.aa 액티비티라고 제가 액티비티명을 정했어요. 자, 그 A 액티비티의 그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버튼 한 개만 존재하고 있어요. 자, 버튼 레이아웃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컨텐츠 영역의 레이아웃은 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버티컬로 자식 뷰를 배치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버튼 안에 텍스트 B 액티비티 실행이라는 그 버튼 이름을 줬죠. 그 다음에 onClick이라는 이제 그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클릭 리스너 핸들러 함수를 이제 정의해 주는 거죠. onClick이라고. 그래서 액티비티 내에서 onClick 함수를 그냥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액티비티 소스를 보면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구현은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A 액티비티가 B 앱에 B 액티비티를 실행하기 위한 코드가 여기 담겨 있어요. A 액티비티의 내에 onCreate에서는 뭐 이 내용 set 컨텐츠 뷰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거 생략했어요. 그 다음 onClick이라는 함수 만들어주고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되는 내용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특정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인텐트라는 걸 이용하긴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쉬울 거예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텐트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있어요. 인텐트에 대해서 아직 설명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인텐트 객체를 통해서 원하는 그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어요. 요 인텐트에서는 실행될 액티비티의 정보만 적어주면 돼요. 자, 인텐트 객체를 한 개 생성하고요. 이제 컴포넌트 네임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도 하나 생성을 해요. 이 객체는 뭐 하는 거냐면 뭐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이 객체에 실행될 액티비티에 대한 컴포넌트 네임, 그러니까 패키지명과 실행될 액티비티 명을 설정해 주면 돼요. 자, 컴포넌트 생성자에서 첫 번째 패키지명을 적어주고요. 두 번째 인자로 실행될 액티비티의 클래스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컴포넌트 네임이라는 그 실행될 액티비티 정보를 담아두고요. 컴포넌트, 왜 컴포넌트 네임이라고 하시는지는 아실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에서 그 4대 컴포넌트는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그 다음에 컨텐츠 프로바이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제 인텐트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컴포넌트예요. 네 가지 컴포넌트 중에 하나를 어떤 것이든 실행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액티비티죠. 액티비티도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제 컴포넌트 네임이라는 걸 객체를 통해서 실행될 액티비티에 대한 액티비티 컴포넌트의 정보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 네임이라는 객체를 이용하고 있고요. 자, 컴포넌트 네임 객체에다가 이제 정보를 적어줬고요. 이제 실행될 B 액티비티예요. B 앱의 B 액티비티예요. 자, 그 정보를 인텐트에다가 이제 넘겨주게 되는 거죠. intent.set component라고 하시고 지금 적어주신 컴포넌트 네임 객체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인텐트에는 실행될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start activity라는 함수를 쓰시고 인텐트만 전달해 주시면 원하는 B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B 액티비티의 실행을 누르시면 이러한 것들이 실행이 되고 결국은 스타트 액티비티를 통해서 원하는 액티비티가 실행되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인텐트 하나 생성하시고
인텐트에다가 컴포넌트 네임, 그러니까 실행될 액티비티 정보, 컴포넌트 정보를 적어주시고, 그 인텐트에다가 이제 적어준 컴포넌트 정보가 들어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트 액티비티라는 함수를 통해서 인자로 인텐트를 넘겨주면 해당 액티비티 컴포넌트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액티비티를 실행하시고 버튼을 누르시면 B 액티비티 이런 화면이 실행이 될 거예요. 매우 간단하게 원하는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실행된 액티비티 정보가 담긴 인텐트로 액티비티 내에 스타트 액티비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인자로 넘겨주게 되면 원하는 액티비티가 실행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컴포넌트 네임, 그러니까 B 패키지명과 액티비티명만으로 B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시스템 서비스인 패키지 매니저와 액티비티 매니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설명을 안 드리면 실제로 액티비티가 어떻게 실행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패키지 매니저와 액티비티 매니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매니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매니저는 뭐 간단해요. 이 패키지 매니저가 하는 역할은 간단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앱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삭제하거나 뭐 여러 업데이트하거나 그러니까 패키지 그 원하는 앱을 설치하고 지우고 여러 가지 관리는 전부 다 패키지 매니저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아니고 설치된 앱, 그러니까 앱을 설치할 때 그 앱에 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해요.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는 단말기에 설치된 모든 앱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앱에 대한 정보의 기준은 바로 앱 안에 들어가 있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내용이에요. 잠시 볼까요? 잠시 뒤로 가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를 한번 볼게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내에는 패키지명, 뭐 버전, 그 다음에 뭐 min SDK 버전, 뭐 타겟 SDK 버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있고요. 그 내부에 뭐 액티비티 요소들, 뭐 각종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앱을 실행시킬 때 그 실행하려는 앱의 패키지명이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존재한다면 그 패키지명을 검색해서 그 안에 액티비티가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이 액티비티의 뭐 권한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정보를 제공해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는 패키지 매니저가 앱이 설치될 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는 앱에 대한 명세서와 같다고요. 이 명세서를 전부 다 패키지 매니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 액티비티 매니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액티비티 매니저는 안드로이드 4대 컴포넌트를 모두 다 관리를 해요. 지금은 이제 그 4대 컴포넌트 중에 액티비티밖에 안 배우셨기 때문에 그 뭐 다른 서비스나 컨텐츠 프로바이더 뭐 이런 것까지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그중 하나인 액티비티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안드로이드 4대 컴포넌트를 모두 다 관리하고요. 그 중에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그러니까 액티비티와 관련된 액티비티를 실행하거나 종료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리적인 요소들을 담당하는 게 바로 액티비티 매니저예요. 그런데 이 액티비티 매니저라는 그 이름 자체가 마치 4대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액티비티만 관리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액티비티 매니저는 안드로이드 4대 컴포넌트 모두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오해를 좀 피하려면 컴포넌트 매니저 정도가 맞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안드로이드에서 정의한 이름은 액티비티 매니저입니다. 4대 컴포넌트를 모두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역할을 원하는 액티비티를 실행했을 때 이 두 가지 매니저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패키지에서 A 액티비티가 먼저 실행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A 액티비티에서 이제 B 액티비티 실행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장 먼저 인텐트를 작성하죠. 그 실행될 컴포넌트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 컴포넌트 네임 그걸 적어주고 그거를 이제 인텐트 안에다가 설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실행될 액티비티 명을 적어준 인텐트를 스타트 액티비티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스템 서비스인 액티비티 매니저가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스템 서비스라고 했는데요. 액티비티 매니저와 패키지 매니저는 시스템 서비스예요. 아직 서비스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건지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시스템 서비스는 우리가 이거 액티비티 A 패키지를 실행했을 때 실행되는 그것처럼 시스템 서비스도 미리 실행된 앱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먼저 실행되고 그 위에 다른 패키지들, 그러니까 다른 앱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하고 그 플랫폼이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시스템 서비스인데요. 그 스타트 액티비티라는 함수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는 바로 액티비티 매니저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말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트 액티비티라는 함수는 사실은 액티비티 매니저에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호출한 거는 결국 액티비티 매니저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랑 유사한 역할을 해요. 이런 연결관계가 바로 서비스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스타트 액티비티는 함수를 쓰고 거기다 인텐트를 전달해주면 시스템 서비스의 액티비티 매니저에 그 인텐트가 전달이 되고요. 액티비티 매니저는 스타트 액티비티 함수가 호출하게 되면 이 인텐트까지 전달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인텐트에 있는 정보를 추출해서요. 원하는 컴포넌트를 이제 실행시켜 주겠죠. 실행시켜 주기 위해서 인텐트 정보를 추출한 다음 그 인텐트 정보에 설치된 패키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 설치된 패키지 정보는 모두 다 누가 가지고 있다고 했죠? 바로 패키지 매니저예요. 자, 패키지 매니저에 연결이 돼서 설치된 패키지인지 확인하고 존재한다면 실행할 액티비티 정보를 제공해요, 얘가. 자, 액티비티 매니저는 제공받은 액티비티 정보를 통해서 액티비티를 실행하고 인텐트도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B 패키지에 B 액티비티를 바로 시스템 서비스가 이렇게 실행시켜 주게 돼요. 실행시켜 주게 되고 같이 그 A 패키지에서 전달한 인텐트도 같이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A 패키지의 인텐트는 시스템 서비스를 거쳐서 B 패키지로 전달이 되고요. 이 패키지 인텐트의 내용은 실행될 컴포넌트 정보를 담고 있었어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실행시켜 주기도 하죠. 자, 인텐트가 그러면 두 가지 역할이 있었어요. 인텐트에 담아둔 패키지 정보, 실행될 컴포넌트 정보, 그 정보를 통해서 원하는 패키지를 실행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신, 인텐트 그 자기 자신도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됐죠. 자,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 B 패키지가 실행이 된 거예요. B 패키지의 B 액티비티가. 결국 인텐트는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인텐트는 액티비티를 실행하고 역할이 끝났는데 왜 B 액티비티에 인텐트까지 전달이 계속 될까요? 사실 액티비티 실행은 액티비티 매니저가 담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다만 인텐트는 실행할 액티비티의 정보만 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그 목적지 액티비티에 인텐트를 전달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인텐트에다가 그 A 그 액티비티에서 B 액티비티로 특정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자, 결국 인텐트는 실행할 액티비티의 정보와 실행할 액티비티의 특정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게 흔히 우편물이라고 비유가 되는데요. 우편물이라고 비유된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왜 우편물이라고 비유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은 목적지에 전달하게 될 그 데이터 덩어리, 데이터가 해당하는 거죠. 만약에 A 액티비티에서 B 액티비티로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실행되면서 그
파일명 주소나 얘가 이제 실행될 때 파일명 주소를 얘한테 전달하면 얘가 그 파일명에 해당되는 거를 로딩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함수 인자처럼 얘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걸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텐트는. 그 다음에 이제 편지 내용물을 이제 담았어요. 편지를 이제 접고 그 편지 위에다 주소를 쓰죠. 그 목적지 대상에 대한 주소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목적지 주소에 해당되는 그 액티비티로 이 인텐트가 배달이 되게 되는데 그 배달해주는 역할을 액티비티 매니저가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간혹 이제 그 안드로이드를 좀 배워보신 분들이 인텐트가 액티비티를 실행한 것이다 라고 그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텐트는 정보를 담는 데이터 덩어리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 인텐트에다가 정보를 뭘 담았죠? 실행될 액티비티에게 보낼 정보, 뭐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데이터를 담았고 그 다음에 그 실행될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실행될 액티비티명 뭐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 녀석은 자기가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하는 거는 액티비티를 실행했던 거는 인텐트가 아니고 바로 액티비티 매니저였죠. 이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인텐트에 대해서 배울 때는 데이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시작하기에는 좋겠습니다. 갈수록 넘어가면서 제가 이 장을 넘어가면서 인텐트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가 인텐트를 시스템 서비스의 액티비티 매니저가 실행될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데이터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잠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하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 액티비티가 B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전달할 때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는 방법이에요. 자, 인텐트에다가 그러니까 put extra라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되는데요. put extra는 원하는 이제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전달할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인텐트에다가. 자, 그 전달하는 그 데이터를 설정하는 방식은 키와 밸류 값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게 키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예요. 키가 name이라고 했고요. 그 이름의 내용은 값은 슈퍼드로이드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키 값으로 이 데이터가 인텐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인텐트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B 액티비티에서 그 A 액티비티가 전달한 데이터를 받게 되겠죠. 그 받아서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지 B 액티비티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 확인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B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에다가 텍스트 뷰에 아이디를 일단 추가해 줬어요. 그러니까 받은 데이터를 이 텍스트 뷰에다가 출력해 주기 위함이죠. 자, B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을 수정했고요. 자, B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 이렇게 슈퍼드로이드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B 액티비티가 그 A 액티비티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B 액티비티 소스에서 그 B 액티비티가 받은 그 인텐트, 그러니까 A 액티비티가 전달한 인텐트를 받는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get intent라고 함수로 호출하시면 되고요. 호출하면 그 반환값으로 intent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전달한 인텐트가 얘가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받은 그 인텐트 안에다가 인텐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A 액티비티가 전달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 데이터를 이제 받기 위해서는, 추출하기 위해서는 get string extra라고 하시고 키 값을 주시면 받게 돼요. 자, 여기서 잠시 보시면 키 값이 제가 name으로 넣었죠. name이라고 똑같은 이름으로 이 이름은 맞춰줘야 돼요. 마음껏 키 값은 다르게 정할 수가 있지만 그 받는 곳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name이라고 주고
get string extra라고 함수로 호출하면 이제 그 슈퍼드루이드라는 글자가 네임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실행하면 이렇게 이제 그 받았던 그 슈퍼드루이드에 대한 글자가 제대로 전달이 돼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게 있네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그 전달을 그 인텐트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거 put extra, 그 다음에 전달한 데이터를 받기 위한 get string extra, 이렇게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put 하는 함수는 보통 이제 오버로딩으로 한 가지 함수만 쓰면 돼요. 여기에 값에 따라서 이제 여러 그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키값은 스트링이지만 여기에 인트형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불린형으로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게 되면 받을 때는 만약에 스트링형으로 넣었으면 intent.getStringExtra, 인트형으로 넣었으면 getInteger extra, 불린형으로 넣었으면 getBoolean extra,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직렬화 객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좀 배워야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인텐트의 put extra가 뭔지, 그러니까 엑스트라가 뭔지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제대로 전달됐다라는 것만 확인하시고 넘어갈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잠깐. 대부분 이제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걸 설명할 때 여기서 끝내요. 그러니까 그 스타트 액티비티 쓰시면 되고요. 인텐트에다가 실행될 컴포넌트 정보 적어주면 되고, put extra나 get extra로 실행될 액티비티에 전달될 데이터를 전달하고 받을 때는 get extra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요.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꼭 하나를 더 배우셔야 될 게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적어놨는데요. 이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분도 있고 안 생기실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프로세스는 서로의 메모리를 절대 참조할 수 없다라는 이 개념인데요.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A 액티비티, A 앱도 실행시켰고 B 앱도 실행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 서비스는 이미 실행된 상태고요. 자, 그 내용을 보려면 DDMS, 그러니까 DDMS를 선택하시고요. DDMS를 선택하시면 디바이스가 나오죠. 디바이스 밑에다가 지금 에뮬레이터가 실행됐다면 에뮬레이터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걸 에뮬레이터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에뮬레이터에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에뮬레이터를 확인해 보면 우선 디바이스라는 부분을 탭에 이 에뮬레이터 정보가 나오고 거기 보시면 프로세스 정보까지 나와요. 이 단말기에서 실행되고 있는 앱 프로세서가 해당하고요. 자, 앱 프로세스를 보시면 지금 내가 실행시킨 A 액티비티는 그 패키지명이 com.superdruid.test.activity.a, 바로 이 패키지명이에요. 패키지명 이게 실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B 앱은 com.superdruid.test.activity.b라는 프로세스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안드로이드에서는 앱 하나가 프로세스 하나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앱이 실행이 되면 이 앱이 돌아갈 프로세스가 뜨는 거예요. 프로세스 개념은 이제 뭐 그냥 실행된 그 덩어리, 실행 상태의 그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자, 그래서 두 가지 프로세스가 지금 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시스템 프로세스라고 있어요. 시스템 프로세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액티비티 매니저와 패키지 매니저가 돌아가고 있는 그 프로세스가 해당하죠. 정리하자면 안드로이드에서는 하나의 패키지가 실행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되고요. 그 패키지에서 돌아가는 모든 처리는 그 해당 프로세스에서 처리되게 되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두 가지 패키지 A 액티비티, A 앱과 B 앱을 실행시켰기 때문에 A 앱과 B 앱은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돌아가요. B 앱은 제가 B 패키지를 만들어서 실행한 거죠. 그래서 A, B 패키지가 따로 각각의 자기 프로세스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개념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그 아까 전에 제가 A 앱과 B 앱을 실행시켰죠. 그 서로 다른 프로세스예요.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밑에 단에 그 커널 단인 그 리눅스 단에서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 앱에서 B 앱으로 아까 인텐트를 전달했죠. 중간에 하나 프로세서가 덮여 있었어요. 시스템 프로세스였죠. 즉, 세 가지 프로세스가 인텐트를 받고 또 받았던 걸 전달해주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원하는 목적지 인텐트, 원하는 프로세스에 정확하게는 인텐트가 전달이 됐죠. 이렇게 데이터가 흘러갔어요. 하지만 사실 그 프로세스의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하고 프로세스 간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는 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인텐트가 원하는 프로세스로 전달이 됐고 결국은 데이터를 공유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안드로이드가 사용하는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메모리에는 보통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이 있고요. 커널, 그러니까 시스템 아주 아랫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널 메모리 영역이 있어요. 자, 이제 보통 그 커널 메모리 영역은 1기가가 할당이 되고요. 그 사용자 메모리는 3기가가 할당이 돼요. 지금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보통 특정 메모리 주소에 데이터, 그 앱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영역이 할당이 되는 거죠. 자, 안드로이드는 32비트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32비트 리눅스 커널이라는 말은 그 32비트로 된 주소 크기를 쓴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 지금 주소 값들이 있는데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그 크기가 32비트란 뜻이에요. 지금 FF 16진수로 했을 때 이게 딱 32비트거든요. 32비트로 딱 했을 때 정확하게 0부터 주소를 FF까지 할당을 했을 때 4기가까지 밖에 못 써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윈도우에서도 32비트 윈도우 같은 경우는 램을 4기가 이상 꽂아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그 리눅스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로이드는 이제 리눅스 베이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 리눅스도 32비트 리눅스를 쓰시면 아무리 램을 많이 꽂아도 4기가밖에 못 쓰질 못해요. 그거는 이제 메모리 주소를 당연히 4기가 정도의 그 위치를 가리킬 수 있는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64비트 리눅스 커널을 쓰게 되면 그 주소 자체도 64비트로 늘어나요. 30비트가 아니고 64비트로 늘어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 램을 꽂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안드로이드가 현재 30비트 리눅스 커널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 4기까지밖에 못 쓴다라는 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사용자 메모리 영역이 있고 커널 메모리 영역이 있는데요. A 패키지 프로세스와 B 패키지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고요. 실행이 된 상태예요. 앱은 보통 사용자 메모리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커널 영역은 이제 뭐 각종 그 드라이버, 그러니까 뭐 장치 드라이버나 뭐 이런 그 장치를 쓸 때 관련된 코드들이 올라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커널 단인데 그 부분은 사용자 메모리 일반적인 앱 프로세스는 따로 자기만의 영역에서 쓰고요. 커널 영역에는 커널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설명하자면 너무 또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할게요. 자, 어쨌든 A 프로세스에서 B 프로세스로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전달이 됐죠. 중간에 껴있는데 그건 생략할게요. 액티비티 매니저가 인텐트를 받아서 B 패키지에 B 액티비티로 전달했죠. 어쨌든 중간에 시스템 프로세스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내가 A 패키지에서 A 앱을 막 이렇게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세서가 백그라운드에서 뭐 어떻게 돌아가다가 내 앱에 영향을 주면 내 앱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겠죠.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설계가. 그래서 프로세스 간에는 절대로 데이터를 침범하거나 공유할 수는 없어요. 간혹 그 윈도우에서도 이렇게 블루 스크린이 갑자기 팍 뜨거나 앱이 갑자기 팍 죽어버리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앱의 메모리를 잘못 참조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죠. 근데 리눅스에는 이걸 어쨌든 온전적으로 막고 있어요. 자, 뭐 어쨌든 좀 깊게는 설명을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중단하고 어쨌든 두 가지
프로세스에서 메모리를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이유는 서로의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만약에 내 앱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앱만 영향을 받게 되고요. 자, 그런데, 어,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A 액티비티가 B 액티비티로 데이터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프로세스 간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IPC라고 그래요.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되게 전문적인 용어예요. 근데 비전공자는 아마 조금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실 거예요. 이 IPC란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서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냐면 커널 영역을 이용하는 거예요. 커널 메모리는 사용자 메모리가 커널 메모리를 참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 메모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사용자 메모리, 그러니까 A 패키지에서 커널 메모리로 전달한 다음에 커널 메모리에서 사용자 메모리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게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마치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인 것 마냥 보이도록 하는 거죠. 결국은 A 패키지의 프로세스 메모리를 전달하고 전달된 메모리가 이렇게 또 전달해 주는 그런 과정을 띠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전달이 되죠. 자,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안드로이드에서 프로세스 간 데이터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이제 내 앱에서 스트링형으로 안녕하세요, 뭐 인트형으로 100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 롱형으로 뭐 100을 또 전달한다고 치는 거예요. 자, A 패키지 프로세스에서 B 패키지 프로세스로 이제 이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우선 스트링형의 안녕하세요가 A 패키지 프로세스에 이렇게 메모리가 할당이 되겠죠. 사용자 메모리 영역이고요. 한번 그 3기가 영역에는 특정 프로세스가 한번 점유하면 다른 프로세스는 이 영역은 참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선점하는 방식이죠.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가 A 패키지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램에서 이렇게 할당이 됐어요. 세 가지가. 자, 그림으로 그냥 표현한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데이터를 커널 메모리에 이렇게 써요. 자, 쓴 데이터를 다시 어떻게 할까요? B 패키지 프로세스에다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역 위치를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이 중간에 침범하지 않고 그 나머지 영역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메모리 측면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거, 그러니까 두 번째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읽어서 커널 메모리 쓰고 또 전달하고 또 쓰고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그대로 복사가 돼서 이쪽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B 패키지는 전달한 값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안드로이드에서 그 메모리 측면에서 이렇게 전달을 한다는데 전달하는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 바인더고 이 바인더 드라이버를 통해서 B 패키지 프로세스는 바인더 드라이버를 통해서요. 커널 영역에 이 바인더 드라이버가 있어요. 뭐 하는 역할은 이렇게 공유 메모리를 특정 메모리에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공유 메모리를 제공하고 특정 프로세스에서 전달한 메모리를 특정 메모리로 써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당장은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바인더라는 녀석이 그 세 가지 데이터를 하나씩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고 하나씩 또 받아서 전달하고 하나씩 받아서 전달하면 굉장히 바쁘겠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사용자 메모리를 그 A 패키지 프로세스가 이렇게 직렬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좀 떨어져 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직렬화 시키는 거죠. 쭉 순서대로 읽으면 전체가 읽을 수 있도록 직렬화 시키고, 커널 공유 메모리 영역에다가 이 한꺼번에 세 가지를 확 써버리는 거예요. 쓰고 난 다음에 사용자 B 패키지에다가 또 순서적으로 이렇게 팍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바인더가 효율적으로 동작하겠죠. 이쯤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A 프로세스에서 세 가지 데이터를 B 패키지의 프로세스에서 전달을 하는데요. 이 각각의 그 데이터들은 프로세스 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커널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커널 영역이에요.
그 커널 영역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쓸 메모리를 쓴 다음에, 바인더라는 녀석이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선 지금 바인더라고 하는데 당장 모르셔도 돼요. 시스템 서비스가 더 있는데 이걸 직접 진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고요. 바인더 드라이브를 통해서 커널 메모리를 쓰게 하는 게 바로 바인더인데요. 지금 당장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없고 부담감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뒤에 가면 설명이 나와요. 서비스 편에서 설명이 나와요. 자, 어쨌든 바인더를 이용해서 공유 메모리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비프로세서. 이걸 보러 IPC라고 부르고요. 프로세스 간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막 전달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막 전달하면 바인더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성능도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직렬화시켜서 덩어리로 한 방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 바인더도 빠르고 성능도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직렬화라는 게 제가 지금 이 직렬화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앞선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 인텐트에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직렬화를 시켜서 보내는 거고요. 그 직렬화를 시키는 그 객체가 따로 존재를 해요. 인텐트 자체도 직렬화 객체예요. 인텐트에다 뭘 담으면 메모리를 이렇게 분리되게 할당하지 않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리얼라이저블하게 직렬화시켜서 그 순차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해가지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는 바로 이렇게 한 방에 원하는 목적지로 배달이 되고요. 그 직렬화 객체가 중요한데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IPC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간 통신 그걸 말하는 프로세스 간 통신을 말하는 게 IPC라고 했어요. 이제 IPC라고 제가 부를게요. IPC는 메모리에 직렬화가 기반이 되어야 해요. 여기서 인텐트가 전달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텐트 역시도 직렬화가 적용된 객체거든요. 따라서 인텐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렬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드로이드는 대부분 다른 프로세스 간 통신하는 그 일들이 굉장히 빈번해요. 그런데 그 다른 프로세스 간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직렬화 객체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직렬화 객체가 뭔지 모르면 안드로이드에서 뭐 어떤 다른 프로세스로 뭘 보낼 때 그러니까 다른 앱으로 다른 서비스로 다른 컴포넌트로 뭐 어쨌든 그 안드로이드가 지원하는 4대 컴포넌트로 뭐 데이터를 보낼 때는 무조건 그 직렬화 객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직렬화 객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앱을 개발하면서 계속 이게 그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게 되면 계속 한계에 부딪혀요. 왜 그렇지? 그러니까 뭘 하면 뭐가 안 되고 막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죠. 이번 기회에 직렬화 객체에 대해서 배우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안드로이드는 뭐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기반이 되는 특정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간부터 이렇게 배운다거나 이렇게 되면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이 막히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쓰게 되는 직렬화 객체, 인텐트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직렬화 객체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렬화 객체 인텐트는 다음과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이해해야 할 객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배우시면 굉장히 쉽기도 하거니와 오래 기억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활용할 때도 좀 유용해요. 자, 먼저 프리미티브 타입은 그 인트, 스트링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변수 타입들 있죠. 그 자료형 타입 그런 것들이 프리미티브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타입부터 시작해서 그 클래스 안에 이제 멤버 번수로 쓴 시리얼라이저블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이게 시리얼라이저블이 직렬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리얼라이저블을 이용해서 또 파쉘이 나오고 파쉘을 이용해서 파쉘어블이 나오고 번들이 있고 인텐트까지 만들어진 결국은 인텐트는 이러한 객체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직렬화 객체에 해당해요. 이 순서대로 한 번씩 배우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IPC는 안드로이드 전반에 거쳐서 사용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위의 객체들은 안드로이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객체들이에요. 그럼 한 번이라도 안드로이드를 다뤄보신 분이라면
파쉘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쉘러블? 아니면 번들을 가장 많이 들었겠죠. 인텐트와 번들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확실히 번들부터 시작해서, 프리미티브 타입부터 시작해서 인텐트까지 직렬하게 기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액티비티 실행과 인텐트에 대한 첫 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고요. 앞서 직렬학 액체의 나열한 그거는 다음 강좌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강좌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고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전혀 잘 모르잖아요. 피드백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강의가 이렇게 길어져서 최대한 빨리 말해서 강의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좀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